상대방의 분노에 똑같이 분노로 대응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을 넘고 분노를 터뜨릴 때 같이 핏대를 세우며 따박따박 맞받아치고 계십니까? 스스로는 나는 호구가 아니야, 당당하게 맞서는 거야 라고 위안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순간 당신은 상대방이 쳐놓은 가장 유치한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꼭두각시가 된 겁니다. 길바닥에서 오물을 밟았다고 그 오물에 대고 화를 내며 같이 진흙탕을 뒹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정신이라면 그냥 더럽다며 피하고 신발을 닦겠죠. 그런데 왜 유독 인간관계에서는 타인이 쏟아내는 감정의 배설물을 기어코 두 손으로 받아들고 당신의 귀한 시간과 멘탈을 시궁창에 처박지 못해 안달입니까? 염세주의의 거장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분노에 똑같이 분노로 대응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상대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는 건 결국 자신의 내면이 그만큼 빈곤하고 감정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세상에 광고하는 비참한 발악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대고 같이 화를 내주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그 하찮은 분노에 너는 나를 흔들 수 있는 대단한 존재야 라며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꼴이 됩니다. 기꺼이 그 사람과 똑같은 밑바닥 짐승의 수준으로 기어 내려가주는 지독한 자해의 행위죠. 이성을 잃고 지저대는 상대를 짓밟는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는 마주보고 똑같이 짖어주는 게 아닙니다. 벌레 한 마리가 벽에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보듯 철저하게 우월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무관심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의 정체부터 제대로 뜯어봅시다. 사람들은 분노를 뭔가 대단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마치 분노가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무기인 것처럼,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는 것이 인간다운 행위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분노의 실체는 그렇게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의 산물이 아닙니다. 분노는 맹목적 의지가 좌절되었을 때 터져나오는 동물적 경련에 불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의 본질을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뒤에는 맹목적이고 끝없이 갈구하는 의지가 도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적 존재라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실상 우리의 행동 대부분은 이 맹목적 의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성욕이 올라오면 끌리고,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성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명령하고 몸이 복종한 결과입니다. 분노가 터져 나오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논리적으로 도출합니까? 아닙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성은 이미 자리를 비웠고 남아있는 것은 오직 저놈을 어떻게든 찍어 눌러야 한다는 원시적 충동뿐입니다. 이것이 이성의 작동입니까? 이것이 인간다운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영역을 침범당한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반응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분노를 그토록 하찮게 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는 인간이 자기 안에 웅크리고 있는 짐승의 본능에 리모컨을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수만 년간 진화시켜온 이성의 능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가장 원시적이고 미개한 반응 체계에 자기 몸과 입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당당하게 맞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구르면서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화를 내는 인간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 가만히. 감정을 빼고 관찰해 보십시오. 얼굴이 일그러지고 목에 핏대가 서고 눈이 충혈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논리는 사라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점점 더 목소리만 커집니다. 이것이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위엄이 있습니까? 이것이 존경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솔직해지십시오. 화를 내는 인간의 모습은 추합니다. 처참하게 추합니다. 자기가 화를 내는 모습을 거울로 보여주면 열의 아홉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릴 겁니다. 그런데 그 추한 짓을 당신은 지금 타인 앞에서
실시간으로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고 그 갈구가 좌절될 때 고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분노는 이 고통의 가장 폭발적인 표출 형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내가 가진 것을 위협받을 때, 의지는 좌절되고 그 좌절이 분노라는 이름으로 터져 나옵니다. 결국 화를 내는 인간은 나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미숙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백하고 있는 것이며 그 자백을 대중 앞에서 고함이라는 형태로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처량한 자기 폭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시선을 돌려서 실제로 당신 주변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인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 인간들이 정확히 누구한테 화를 내는지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습니까?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말을 하고 테이블을 치고 사장 나오라고 해! 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상대가 덩치가 자기보다 2배 큰 사내였다면 똑같이 행동했을까요? 거래처 대표 앞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다면 같은 식으로 반말을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으며 아,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분노는 뭡니까? 정의의 분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서 안전하게 자기 불만을 배설하는 행위입니다. 비겁함의 극치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이 부하 직원 앞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호통을 칩니다. 이딴 게 보고서냐? 대학을 어떻게 나온 거야? 그런데 이 팀장이 임원 앞에서 같은 수준의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조아립니다. 위로는 꼬리를 내리고 아래로는 이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과연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약자에게만 발톱을 세우는 비열한 짐승의 본능 그 자체입니다. 가정에서는 더 적나라합니다. 자녀에게 네가 뭘 한다고 말대꾸하지 마를 외치며 고함을 지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밖에서 쌓인 굴욕과 분노를 집에 가지고 와서 자기보다 약하고 반격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자녀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이것을 훈육이라고 포장하고 부모의 권위라고 정당화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배설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렌즈로 보면 이 모든 현상이 너무나 명쾌하게 설명됩니다. 의지는 좌절되면 고통을 낳고 인간은 그 고통을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외부로 배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강한 상대에게 배출하면 되돌아올 위험이 있으니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배출구, 즉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분노의 실체입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인간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 약자가 더 약한 존재를 찾아 그 고통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처참한 자기 폭로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노골적인 약자의 몸부림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이런 인간의 분노에 대고 기어코 맞받아치고 싶어 안달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맞서고 있는 그 인간은 자기 감정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약자에게만 발톱을 세우는 내면이 텅 빈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의 분노에 같은 수준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당신 스스로 나는 저 인간과 같은 급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대가 바닥이면 거기에 맞서는 당신도 바닥입니다. 상대가 짐승이면 같이 으르렁대는 당신도 짐승입니다. 이것을 당당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을 수영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자기기만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우리는 상대가 이미 자기 패배를 선포한 상황인데도 기어코 그 패배의 현장에 뛰어들어 같이 지겠다고 자청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의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존심 혹은 명예심이라는 것이 결국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허상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대부분은 실질적인 피해 때문이 아니라 저 인간이 나를 우습게 봤다는 자존심의 손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상된 자존심을 복구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같이 소리를 지르고 같이 핏대를 세우고 같이 추한 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맞받아치는 순간 당신은 자존심을 지킨 게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을 더 깊이 훼손한 겁니다. 왜냐하면 맞받아친다는 것은 상대의 분노가 당신에게 유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던진 돌이 당신에게 맞았고 아팠고 그래서 당신도 돌을 집어든 겁니다. 이것은 나는 너의 분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의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나는 너의 분노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야. 너는 나를 쉽게 흔들 수 있어 라는 고백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진짜로 자존심이 견고한 사람은 맞받아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분노가 자신의 내면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개가 짖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듯 내면이 충분히 견고한 사람에게 타인의 분노는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소음에 일일이 대응하는 사람은 소음에 휘둘리는 사람이지 소음을 초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간단한 진실을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맞받아치지 않으면 약해 보일까봐, 호구로 보일까봐, 저 사람은 만만하다는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결국 맞받아치는 행위의 본질은 용기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공포,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공포, 자기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 이 공포에 떠밀려 분노를 분노로 갚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고 그 순간 당신은 상대방이 쳐놓은 가장 유치한 함정에 그것도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간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며 한심했을 겁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자기 존재의 가치를 걸어놓고 그것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성을 내던지고 짐승처럼 으르렁대는 인간. 이것이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이것이 이성적 존재입니까? 이것은 타인이라는 조종사에게 자기 감정의 조종관을 통째로 넘겨준 노예의 모습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상대가 소리를 지르면 나도 소리를 지르고 상대가 수준을 낮추면 나도 수준을 낮추는 것. 이것은 주체적인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울에 불과합니다. 거울에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그저 비추기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분노를 비추는 거울 노릇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나는 참지 않는다는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멋있는 말이 되었습니까? 인터넷을 열면, 유튜브를 켜면, 드라마를 보면 온통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참으면 병된다. 속에 있는 말을 시원하게 뱉어야 건강하다. 맞받아칠 때 맞받아쳐야 상대가 무시를 못한다. 이런 말들이 마치 인생의 진리처럼 유통되고 사람들은 이것을 용기라고, 당당함이라고, 자기 주장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살아서 이 광경을 보았다면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참지 않는다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감정을 1초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진짜 용기는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알아차리면서도 그것에 몸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에 올라타서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력감입니다. 그 파도를 보면서도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 철학으로 이것을 설명하면 더 명쾌해집니다.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배고프면 먹기를 갈구하고, 외로우면 관계를 갈구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복수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이 갈구가 충족되면 잠시 쾌감을 느끼지만 그 쾌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공허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의지의 본성입니다. 맞받아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상대에게 한 방 날리면 잠깐 통쾌합니다. 시원하다, 속이 뻥 뚫린다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통쾌함은 5분을 못 갑니다. 이내 내가 너무 과했나? 상대가 앙심을 품으면 어쩌지?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또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아니,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먼저 선을 넘었잖아. 이 정당화의 에너지마저 소진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후회와 자기 혐오의 쓴맛뿐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작동 방식 그대로입니다. 갈구하고 잠시 충족되고 곧바로 공허해지고 다시 갈구합니다.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는 것은 이 끝없는 바퀴 위에서 계속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통쾌함을 갈구하고 잠시 얻고 곧바로 후회하고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맞받아치고 또 잠시 통쾌하고 또 후회하고 이 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당신은 영원히 의지의 노예입니다. 참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참을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 감정의 하인으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맞받아친 뒤에 실제로 당신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상대와 격하게 충돌한 직후 처음 5분은 통쾌합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그래, 나도 할 말은 했어 라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몸 전체를 돌고 있으니까 일종의 흥분 상태에서 자기가 방금 한 행동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5분이 사람들이 맞받아침에 중독되는 이유입니다. 이 짧은 쾌감이 뇌에 각인되어 분노에 대응했을 때 기분이 좋았어 라는 기억을 만들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지나면 지옥이 시작됩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방금 전 싸움의 장면이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재생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생되는 것은 당신이 통쾌하게 한 방 날린 장면이 아닙니다. 상대가 던진 말 중에 가장 날카롭고 가장 아프고 가장 비열한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지. 네가 뭔데? 상대가 던진 수십 마디 중에 정확히 당신의 급소를 찌른 그 한마디만 골라서 뇌가 반복 재생합니다. 1번, 2번, 3번, 10번. 퇴근길 지하철에서 저녁밥을 먹으면서 샤워를 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그 한마디가 쉬지 않고 머릿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반추가 시작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더 통쾌했을 텐데 왜 그 타이밍에 저 말을 못했을까? 다음에 또 저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말해야지. 싸움은 이미 끝났는데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난 전쟁의 전장에서 혼자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상대는 이미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만 혼자서 그 장면에 갇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겁니다. 잠을 못 잡니다. 새벽 2시에 눈이 번쩍 뜨이면서 낮에 있었던 싸움이 또 떠오릅니다. 내가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너무 과했나? 근데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잖아. 하지만 내가 마지막에 한 말은 좀 심했지. 이 생각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밤새 뒤척입니다. 다음날 충혈된 눈으로 출근해서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또 어제 싸운 장면이 떠오릅니다. 업무 집중은 안 되고 하루 종일 기분이 바닥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어제 그 인간이 한 말을 씹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의지가 만드는 쾌감은 순간적이고 그 뒤에 오는 고통은 지속적입니다. 맞받아치는 행위의 쾌감은 5분이지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5시간, 5일, 때로는 5개월을 갑니다. 몇 년이 지나서도 그때 저놈이 나한테 그랬지 라며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그 기억에 매달려 스스로 고통을 재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는 진작에 잊었을 수도 있는 일을 당신 혼자서 수년간 머릿속 재생 버튼을 눌러대며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는 겁니다. 맞받아친 그 5분의 통쾌함은 이미 증발해서 흔적도 없는데 그 대가로 지불하는 정신적 고통은 복미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받아침의 진짜 수지타산입니다. 이보다 어리석은 투자가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분노의 가장 비열한 속성은 그것이 혼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전형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자기보다 약한 쪽으로 전형됩니다. 이것을 분노의 먹이사슬이라고 부릅시다. 전형적인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회사에서 임원이 팀장에게 질책합니다. 실적이 안 나온다고. 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호통을 칩니다. 팀장은 임원 앞에서 꿈쩍도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임원에게 대들 수는 없습니다. 그 분노가 어디로 갑니까? 팀장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부하 직원을 호출합니다. 이 보고서가 뭐야? 이따위로 이럴 거면 관둬. 임원에게 당한 분노의 양만큼 고스란히 부하에게 쏟아냅니다. 부하 직원은 억울하지만 참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배우자에게 짜증을 냅니다. 밥은 왜 아직도 안 차려졌어? 배우자는 갑작스러운 짜증에 기분이 나빠지고 아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숙제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아이는 억울한 마음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심한 말을 보냅니다. 임원 한 명의 분노가 팀장, 부하 직원, 배우자, 아이의 친구까지 연쇄적으로 흘러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분노는 예외 없이 자기보다 약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위를 향해 분노를 돌려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를 향한 분노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보복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늘 아래로 가장 약하고 가장 반격할 수 없는 존재에게로 흘러내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서 이 비겁함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가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을 스스로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 그 고통을 남에게 떠넘겨서 자기 내면의 압력을 줄이려는 겁니다. 이것이 분노의 전이의 본질입니다. 화풀이라는 말이 참 정확합니다. 말 그대로 화를 푸는 겁니다. 어디에? 가장 만만한 대상에게. 이것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분노에 맞받아치는 행위도 결국 이 먹이사슬의 한 고리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를 던졌고 당신은 그 분노를 그대로 되돌려 보내거나 더 약한 다른 대상에게 전달합니다. 당신이 맞받아친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는 실은 분노라는 오물을 이리저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비참한 공놀이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전 중에 끼어드는 차에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내려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끼어드는 차 한 대 때문에 저렇게 분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늘 하루 쌓인 크고 작은 좌절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인생에 대한 막연한 불만이 전부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축된 불만이 끼어드는 차라는 사소한 계기를 만나 한꺼번에 폭발하는 겁니다. 상대 운전자는 그저 차선을 바꿨을 뿐인데 이 사람의 인생 전체의 불만을 대신 뒤집어 쓴 겁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이 현상의 집대성판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악투를 다는 인간들. 이들의 분노는 그 댓글의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불만과 좌절과 열등감을 반격당할 위험이 전혀 없는 인터넷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배설하는 겁니다.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분노를 투사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얼마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타인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그 바람만 봐도 알 수 있다. 분노로 맞받아치는 것을 자기 성격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불같은 성격이야. 나는 속에 담아두는 걸 못해. 나는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한두 명쯤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 자신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 궤적을 한번 냉정하게 추적해 봅시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참아줍니다. 저 사람은 좀 급한 성격이긴 하지만 속은 나쁘지 않아. 직설적인 건 좋은 거야. 뒤끝이 없잖아. 이렇게 변명을 해주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2번, 3번, 10번 반복되면 사람들은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불같은 성격의 뒷면에 있는 진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진짜 의미는 이 사람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위험한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안 합니다.
대놓고 당신의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당신 곁에 있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멀어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에 초대가 안 되고 뒷자리에서 그 사람은 빼자. 분위기 깨져. 라는 말이 오가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은 이유를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세상이 각박해졌어. 내 주변에 진짜 친구가 없어. 이렇게 세상 탓, 타인 탓을 합니다. 자기의 그 불같은 성격이 사람들을 하나둘 태워버렸다는 사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더 노골적입니다. 매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면 상사는 없습니다. 회의 때마다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을 승진시키면 조직은 없습니다.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내보내는 회사는 없습니다. 결국 할 말은 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점점 고립되고 중요한 일에서 배제되고 경력의 천장에 부딪힙니다. 본인은 실력으로 평가 안 하고 정치질로 승진시키는 회사가 문제라고 분노하지만 실은 자기의 감정 통제 불능이 자기 발목을 잡은 겁니다. 가정에서는 비극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사사건건 맞받아치는 사람, 자녀에게 사소한 일에도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 처음에는 가족이 참습니다.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화가 나면 잠깐이야. 금방 풀려. 하지만 매번 폭발하는 분노에 노출된 가족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배우자는 대화를 포기하고 자녀는 부모 눈치를 보며 살아고 집안에 맹기가 흐릅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데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나? 라고 원망하지만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당신의 분노에 지쳐서 더 이상 다가갈 힘이 없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모이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떱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로 맞받아치는 사람은 이 가시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가시를 앞세워 돌진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는 모든 존재를 찔러대면서 왜 아무도 내 곁에 없냐고 한탄하는 겁니다. 이보다 어처구니 없는 자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참아야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킵니다. 참자. 여기서 폭발하면 손해야. 참자.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분노 대응법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이것은 전혀 해답이 아닙니다. 참는 것과 무관심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분노를 삼키다가 내면에서 썩어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는 것은 뭡니까? 참는다는 것은 분노를 느꼈는데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분노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삼킨 겁니다. 삼킨 분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장에서 소화되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분노는 내면에 고여서 서서히 썩기 시작합니다. 참고, 또 참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맥락에서 폭발합니다. 사소한 일에 과잉 반응을 하거나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화를 쏟아내거나 혼자서 울거나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집니다. 참는 것은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이고 이자까지 붙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갚아야 할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관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관심은 분노를 느끼되 그 분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말을 던지고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려 합니다. 당신의 몸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여기까지는 참는 것과 같습니다. 차이는 그 다음입니다. 참는 사람은 그 충동을 억지로 누릅니다. 참자. 무관심한 사람은 그 충동을 관찰합니다. 아,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내 의지가 자극을 받았구나. 흥미롭군. 그리고 그 분노를 흘려보냅니다.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듯
올라온 감정을 붙잡지 않고 지나가게 놔두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분노가 당신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당신이 실제로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네가 뭔데 라고 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실제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상대의 분노는 상대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고 상대의 문제이며 상대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지 말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말과 행동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힘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고함이 당신의 평정심을 깨뜨렸다면 그것은 그 고함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평정심이 그만큼 얕았기 때문입니다. 바위에 물을 끼얹으면 바위는 젖지만 바위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모래성에 물을 끼얹으면 무너집니다. 당신의 내면이 바위인지 모래성인지 상대의 분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견고함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모래성 위에 우산을 씌우는 것입니다. 당장은 물을 막지만 우산이 치워지면 다음 물에 무너집니다. 무관심은 모래성을 바위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이 와도 젖기만 할 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우산을 들고 다니며 나는 잘 참고 있어 라고 자위하다가 어느 날 우산째로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관심이 상대에게 가하는 타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맞받아치는 것이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응입니다. 상대가 같이 화를 내주고 같이 소리를 지르고 같이 흥분하는 것. 이것이 분노하는 인간에게는 일종의 확인입니다. 내 분노는 정당한 것이었어. 저 사람도 나처럼 흥분했으니까 나는 상대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야. 맞받아 쳐주는 것은 상대에게 이 확인을 선물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맞받아침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소리를 지르는데 당신이 조용히 눈만 마주칩니다. 감정 없는 눈으로 무표정하게 상대를 바라봅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기대한 반응이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 세게 나옵니다. 목소리가 더 커지고 말이 더 거칠어지고 더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합니다. 반응을 끌어내려고 발악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여전히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 상대는 점점 초라해집니다. 혼자서 소리를 지르고 혼자서 흥분하고 혼자서 씩씩거리는 자기 모습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관전 없는 무대에서 혼자 연기하는 배우처럼 자기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꼴인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관심이 가하는 치명적 타격입니다. 맞받아치면 상대는 싸움이라는 프레임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싸움에는 상대가 있고 명분이 있고 흥분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그 프레임 자체를 부숴버립니다. 상대가 싸움을 걸었는데 싸움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남는 것은 혼자서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론을 여기에 연결해 봅시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지성인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군중의 소음에 자기 내면을 맡기지 않는 사람,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자기 존재의 가치를 걸지 않는 사람, 혼자서도 자기 안에서 충분한 세계를 발견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타인의 분노는 바람 소리와 같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바위가 대답합니까? 바람이 세다고 바위가 같이 흔들립니까? 바위는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이고 바람은 지치면 스스로 멈춥니다. 당신이 상대의 분노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이 그만큼 풍요롭고 견고하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상대의 분노에 즉각 반응한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이 그만큼 빈곤하고 불안정하다는 증거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이 뭐라고 하든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타인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전체가 뒤흔들립니다. 당신이 지금 분노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상대의 분노가 강한 게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약한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타인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관심의 구체적 실천은 이렇습니다. 상대가 소리를 지를 때 당신은 눈을 마주칩니다. 하지만 거기에 감정을 실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되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구나. 외면이 많이 불안정하구나.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분노의 충동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적이 아니라 관찰 대상으로 재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적에게는 싸워야 하지만 관찰 대상에게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벌레가 벽에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저러다 지치면 멈추겠지 라고 생각하며 내버려둡니다. 분노하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러다 지치면 멈춥니다. 반응을 얻지 못하면 분노는 연료를 잃고 스스로 꺼집니다. 그리고 이 무관심이 상대에게 전달되었을 때 상대의 자존심에 가해지는 상처는 어떤 욕설보다 어떤 반격보다 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분노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 너는 나를 흔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에너지를 쓸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것보다 모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점은 이 메시지가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와 침묵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반박할 수 있지만 태도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무관심 앞에서 상대는 어떤 반격도 할 수 없고 그저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사실만을 안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마 머릿속에서 이런 반론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야. 하지만 현실에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누군가 내 면전에서 소리를 지르고 내 자존심을 짓밟는데 가만히 서서 무표정하게 바라보라고? 그게 사람이야?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이것이 쉽다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쉬우니까 하라가 아니라 어렵지만 이것만이 당신이 짐승과 다른 존재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분노에 분노로 대응할 때 당신은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상대가 소리를 지르면 나도 소리를 지르고, 상대가 수준을 낮추면 나도 수준을 낮춥니다. 이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극에 대한 반사입니다. 의사가 무릎을 톡 치면 다리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수준의 반응입니다. 무릎 반사에 의지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의 분노에 즉각 반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성은 없고 선택은 없고 자유는 없습니다. 오직 자극과 반응에 기계적 연출만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설파한 것은 이 맹목적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지는 끊임없이 갈구하고 그 갈구가 좌절되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분노는 이 고통의 가장 격렬한 표출입니다. 이 분노에 그대로 실려가는 것은 의지의 노예로 사는 것이고, 이 분노를 알아차리면서도 거기에 실려가지 않는 것은 의지의 지배에서 한 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를 짓밟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같은 수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도달할 수 없는 차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바닥에서 같이 뒹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닥을 내려다보는 높은 곳에 서서 저기서 저러고 있구나 라고 관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하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벌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당신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데, 당신이 끝내 내려오지 않으면 상대는 자기가 얼마나 낮은 곳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어떤 욕설보다, 어떤 주먹보다 아프고 치명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당신의 평정심을 깨뜨리려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이 핏대를 세우며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상대가 쳐놓은 가장 유치한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상대와 똑같은 밑바닥 짐승의 수준으로 기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5분간의 통쾌함을 위해 당신의 품위와 평정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시궁창에 쳐넣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벌레 한 마리가 벽에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보듯 철저하게 우월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매려다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분노가 허공에서 혼자 메아리치다 사라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상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흔들 수 없다. 너는 내가 에너지를 쓸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적이고 잔인한 복수입니다. 당신이 지금 맞서고 있는 그 인간은 정말로 당신의 귀한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를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간이 내일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져도 아무 영향이 없는 존재라면 왜 당신은 오늘 그 인간에게 당신의 전부를 걸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분노에 똑같이 분노로 대응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짓을 멈추는 방법은 참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분노가 당신의 세계에 들어올 자격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